오늘 조선 공중비사는 아내, 아들, 며느리를 전부 잃은 광해군에 기구한 유배 생활입니다. 우리의 역사에서 폐위된 왕으로 연산군과 광해군이 있는데, 연산군은 유배된 지 얼마 후에 바로 죽어서 그 죽음이 알려져 있지만 광해군의 그 후 삶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폐위된 왕의 말로는 기구할 수밖에 없고 가족들의 운명도 마찬가지인데 광해군 가족들의 운명도 그래서 폐위 후 광해군과 폐비 유씨, 폐세자 질과 폐세자빈 박씨 등은 강화도에 위리안치되었습니다. 이들을 강화도에 유폐시킨 것은 감시하기에 쉬운 곳이었기 때문인데 이들 네 사람을 한 곳에 두지 않아 광해군과 유씨는 강화부의 동문 쪽에, 세자와 세자빈은 서문 쪽에 각각 안치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아내의 죽음. 이들이 안치되어 울타리 안에 갇혀 살기 시작한 지 2달쯤 후 폐세자는 사약을 받고 폐세자빈은 자살을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당시 20대 중반이던 이들 부부는 아마 강화도 바깥쪽과 내통하려고 한 것 같은데 세자질은 담 밑에 구멍을 뚫어 밖으로 빠져나가려다 잡히는데 손에는 은덩어리와 쌀밥, 황해도 감사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었답니다. 짐작하건대 은덩어리를 뇌물로 사용해 강화도를 빠져나가려 했던 것 같고 황해도 감사에게 모종의 내용을 담은 편지를 전달하려 했을 것입니다. 세자질이 황해도 감사에게 전달하려 했던 편지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자신을 옹호하던 평양 감사와 모의해 반정 세력을 다시 축출하려고 시도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 때문에 임목대비와 반정 세력은 그를 죽이기로 했고 결국 사약을 내렸던 것으로 이 사건으로 세자빈 박씨도 죽었는데 박씨는 세자가 울타리를 빠져나갈 때 나무 위에 있었다고 합니다. 망을 보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지만 세자가 탈출에 실패해 다시 안으로 붙잡혀오는 것을 본 그녀는 놀라서 그만 나무에서 떨어졌고 이후 유배지에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반쯤 뒤에 광해군의 아내 유씨도 당한 현실을 믿을 수 없어 화병을 얻고 말아 유배 생활 1년 7개월 만인 1624년 10월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폐비 유씨는 불교를 믿고 있었는데 방 안에 부처를 모셔놓고 후생에는 임금의 집 며느리가 되지 않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했었다고 합니다. 아들과 며느리, 아내를 잃은 광해군에게는 박씨 일가로 시집간 옹주 한 사람만 남게 되고 광해군은 유배 생활에 적응하며 그 이후로도 18년을 넘게 생을 이어갔습니다. 제주도 유배 생활. 광해군은 처음 강화도로 유배되었으나 호란즈음의 청에서 광해군 폐위를 명분으로 내정을 흔들어 보려는 공작 시도가 있자 유배지를 제주도로 옮겼습니다. 광해군은 결국 제주도 생활 4년 4개월 만에 66세를 일기로 생을 마쳤는데 수명으로만 따지면 조선 역대 국왕 중 4번째로 장수한 임금으로 1위는 영조 81세, 2위는 태조 72세, 3위는 고종 68세입니다. 그러나 유몽인, 기자헌 등이 반정 정권의 출사를 거부하고 광해군에게 의리를 지켰다 무고를 받아 억울하게 처형당하는 등 북인에 대해 서인과 남인들의 가혹한 보복이 있자 북인은 이 반발에 역모를 준비했습니다. 박홍구, 임취정, 류요립 등을 중심으로 해서 그의 신복들이 1624년과 1628년에 역모를 꾸몄다가 발각이 되어 처형당했습니다. 주로 흥안군과 인성군을 왕위에 올리자는 것하였으나 이것이 모두 광해군의 부기와 연루된 것으로 총애했던 신하들의 죽음과 박홍구 등의 역모가 실패하자 광해군은 식음을 전폐하고 머리를 풀고 한참 울었다고 합니다. 흥안군은 인조의 감시를 피해 이괄의 난때 이괄과 한명년의 도움으로 왕위에 오르나 난이 실패하면서 심기원에 의해 살해당하고 인성군은 이후에 역모 혐의에 엮여 죽게 됩니다. 다만 인성군은 사후에 무고함이 인정되어 신원복권이 되는데 인성군은 여러 번 역모에 이름이 올랐고 심지어 이전에 일어난 역모 사건에 자금까지 전달해준 정황까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광해군이 죽음을 당하지 않은 것은 이미 이첨, 기자헌, 정인홍, 유희분, 박승종, 류몽인, 임취정, 박홍구를 비롯한 북인 영수들이 대부분 숙청으로 죽어 그의 세력이 씨가 말랐기 때문입니다. 또한 반정의 명분으로 내세운 유교법상 세자 때부터 30년을 군주로 섬긴 광해군을 죽이는 건 시해이기 때문으로 폐위를 주도한 서인들도 광해군을 죽여야 한다는 것에 절대로 반대했습니다. 게다가 연이은 전쟁에서의 패배로 무능하다는 평판을 받고 있던 인조가 광해군을 죽인다는 것은 지지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사실명에게 큰 지지조차 받지 못한 반정이었다는 점도 그의 사살을 꺼리게 했을 것인데 당시 명 황제는
왜군 3,000명을 동원해 조선 왕을 쫓아내고 능양군이 찬탈했다는 소문을 들어 해명하는데 고생이 많았다고 합니다. 결국 인조 정권은 예전 임해군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명순회부의 환심을 사기 위해 국고로 엄청난 뇌물을 썼으며 이 과정에서 가도의 명나라 장수 모문룡의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인조 15년인 1637년에 인조는 왕위를 간신히 유지할 수 있었으나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으로 인한 민심 이반을 감지하고 왕권을 지킬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심기원은 이번에도 광해군을 죽이기 위해 유배지를 제주도로 바꾸는 한편 신경진과 구백에게 살해 의뢰를 맡겼으나 그들은 왕명도 아니라 심기원의 독자적 명령이며 살해에도 이득이 없어 제주도로 유배를 보냅니다. 외부와의 연결을 차단하는 데서 끝을 낸 것인데 현재 광해군이 제주로 유배 왔을 때 배에서 내린 곳인 구좌읍 행월리에 광해군 기착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제주도로 이주된 광해군은 유배지 가시 울타리 안에 위리 안치되었고 감시하는 군인과 계집종들에게 영감이라고 불리는 수모를 받았지만 화를 내는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광해군의 제주도 유배 생활은 실록에 기록될 리가 없어 대부분 연려실 기술에서 나온 기록들인데 당시 유배지에서 광해군을 언급할 때 후대 부정적 평가를 받는 잦은 옥사, 폐모살제 등은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매관매직으로 민심을 어지럽혔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며 반정 직후 광해군이 압송당할 때 민중들이 불렀다는 노래 내용도 그런 내용이라 민심이 광해군을 버린 가장 큰 이유는 부정부패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연려실 기술에 인용된 공사견물록에 의하면 유난히 광해군에게 버릇없이 구는 계집종이 있어서 참다 못한 광해군이 질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계집종은 오히려 광해군에게 다음과 같이 일장 연설을 늘어놓았다고 합니다. 영감이 이전에 임금 자리에 있을 때 무엇이 부족해 아랫사람들에게 음식까지 부탁해 김치판서 잡채참판이라는 말까지 만들어내게 했어? 영감이 임금의 자리를 잃은 건 자업자득이지만 우리는 무슨 죄로 이 가시덩굴 안에 갇혀 있어야 한단 말이야? 이에 광해군은 모든 것을 달관한 듯 아니면 한심스럽게 느껴졌는지 고개를 숙인 채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았고 감시하는 별장이 상방을 차지하고 광해군을 하방에 두는 모욕적 처사에도 의연함을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인생 무상을 느끼고 달관했던 것일지도 모르는데 그런 성품이 유배지에서도 천수를 누리는데 기여했을 가능성도 있을 텐데 유배처는 현재 제주시 중앙로의 KB국민은행 중앙점 자리로 그곳에 광해군 적소터 비석이 있습니다. 연려실 기술에 의하면 광해군이 아무리 패주라고는 하지만 계집종이 광해군에게 그런 무례한 행동을 한 것을 사람들이 좋게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계집종이 광해군에게 한 짓을 본 자는 그 폐악하고 교만한 말에 분개하지 않은 이가 없어 반드시 전연적어 천벌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 그 계집종은 다른 일로 좋지 못하게 죽었다 합니다. 일개 계집종이 이런 말을 할 정도면 광해군의 신세가 그만큼 비참해졌거나 광해군의 평판이 최악이었음을 보여주는데 그 뒤에 기록을 보면 그런 광해군에 대한 동정 여론도 만만치 않았음을 암시합니다. 이를 뒷받침하듯 연려실 기술에는 광해군을 정치를 못해서 쫓겨난 거지 인간 말종은 아닌 왕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종종 언급됩니다. 광해군이 제주로 유배를 왔을 당시 크게 슬퍼한 광해군 앞에 문안을 드리기 위해 온 제주 목사가 나타나 무릎을 꿇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공자께서 임금으로 계실 때 간사하고 아첨하는 자를 물리쳐 멀리하고 환관과 궁첩들로 하여금 조정 정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였더라면 어찌 이런 곳에 오셨겠습니까? 덕을 닦지 않으면 배 안에 탄 사람이 모두 적곡이라는 옛말을 모르십니까? 한편 제주도로 가기 직전 광해군이 남긴 시가 전해지고 있는데 인조실록 42권에 인조 19년 7월 10일 첫 번째 광해군 사망기사에 따르면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조실록 42권 인조 19년 7월 10일 갑신 첫 번째 기사 1641년명 숭정 14년 광해군이 죽다. 광해가 강화도 교동에서 제주도로 옮겨 갈 때 시를 짓기를 풍취 비우 화성도 장기후 논백청루 바람 불고 비 날림에 성머리를 지나네 독한 기운 응달에 오르니 백청 누각이라 장애 노돌의 방모 격산수색 대청추 푸른 바다에 파도 사나운데 땅거미가 내리고 푸른 산의 슬픈 기색은 싸늘한 가을 띄었네. 귀심 연결왕 손초 갱뭉빈경 제자조 가고픈 마음에 질리도록 왕손초를 보았지만 나그네 꿈은 어지러이 제자주에 깨이누나 고국 존망 소식단 연파 강상화 고주 고국의 존망은 소식마저 끊기고
안개 낀 강 위에 웻담배에 누웠노라 하였는데 듣는 자들이 기감에 젖었다. 다만 위에 쉬는 그가 제주도로 간다는 것을 미리 알고 지은 것은 아닌데 보안을 위해 교동도에서 이송하기 전부터 이송 계획을 철저히 비밀에 붙였고 이동 과정에서 배에 장막을 둘러쳐 장소를 알 수 없게 했기 때문입니다. 도착한 후에야 이원로의 말을 통해 새 유배지가 오지나 다름없는 제주도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은 광해군은 매우 당혹스러워하며 어째서 이런 곳에 도대체 어째서? 라고 탄식했다고 전합니다. 이후 제주 목사였던 이시방이 광해군의 신변을 책임지고 맡았는데 연려실 기술의 기록에 의하면 이시방은 반정 공신이면서도 광해군을 잘 돌보았다고 합니다. 이시방이 고을 사람을 잘 단속해 밥상을 깨끗이 하여 올리는 등 대접이 전과 다르자 광해군은 제주 목사가 지난날 나에게 은혜를 받은 자라며 기뻐했는데 늙은 궁인이 광해군의 말을 부정하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대감이 전일의 신하들을 등용하고 내치는데 한결같이 후궁의 비방과 칭찬을 따랐습니다. 이 목사가 만약 일찍이 부정한 길을 통하여 은혜를 받았던 자라면 반드시 임금을 박대하여 지난 저의 행적을 덮으려 할 것인데 어찌 감히 정성을 다하기가 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광해군 제위 시기는 부정부패가 판을 쳤던 시기인데 그때 은혜를 받은 속물이라면 죄를 덮기 급급했지 잘해줄 리가 없다는 소리로 뒤에 제주 목사가 이시방이란 사실을 알자 고개 숙여 눈물을 흘렸답니다. 광해군의 죽음. 광해군이 숨을 거둔 것은 인조 19년인 1641년 음력 7월 1일로 유폐 생활 19년에 제주에 온 지는 4년 만이고 병자호란이 있은 지는 5년 만이었습니다. 연산군과 대조적으로 유배지에서 보낸 여생이 제위 기간보다 길다는 사실이 특이한데 천수를 누렸지만 60살이 넘은 노년에 제주도로 이송된 뒤에는 척박한 환경 탓에 급속히 쇠해져 얼마 못 살았답니다. 광해군은 죽기 직전에 27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난 어머니 공빈, 김씨의 무덤 근처에 자신을 묻어달라고 간청하듯 유언을 말했다고 합니다. 광해군은 공빈 김씨의 무덤 바로 곁이 아니라 그 아래 위치에 자신의 왕비였던 문성군부인 패기류 씨와 합장되었는데 광해군의 묘위치가 풍수지리적으로 워낙 나빠서 유언이 날조된 것이 아닌가 보기도 합니다. 인조실록에 보면 제주목사 이시방은 광해군이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한양에 전하게 한 뒤에 지시가 내려오기도 전에 자신이 먼저 광해군이 유폐된 곳에 자물쇠를 부수고 들어가 애석해 했답니다. 만류를 뿌리치고 손수시신의 염습을 행했으며 각지 수령들에게도 광해군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전해 제주목으로 오게 했고 자신이 제주를 맡고 제주 향교의 교생을 뽑아 집사를 맡겨서 시신을 입건했습니다. 인조는 광해군의 사망 소식을 전해 듣고 나름 조의를 표했고 의외로 광해군의 장례에도 꽤나 신경을 써줬다고 합니다. 쫓겨난 지 20년 가까이 지났고 죽은 사람을 악독하게 대해봤자 별 소용없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명목상 유배지 죄인이 죽은 것이지만 보관대작이 죽었을 때처럼 3일간 조회를 정지했습니다. 심지어 인조는 아예 소선까지 하려고 했다가 신하들이 너무 과하다고 반대하지 않았는데 소선까지 하려 했다는 말은 광해군을 패주가 아닌 선왕으로 취급해줬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후 광해군의 부음을 고하면서 예조의 관리들이 불경스럽게도 광해군을 존칭하려 했다는 말이 나와 당일날 예조판서가 급히 달려와 잘못을 비는 내용이 실록에 나옵니다. 광해군이 폐위된 것을 손이했다고 말했거나 다른 죄도 많은데 민심을 잃은 것만으로 폐위되었다고 잘못을 축소한 거 아니냐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이에 일부 신하들은 예조가 광해군을 띄워줬다며 죄를 물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으나 인조는 예조 관리들이 어찌 다른 뜻을 가지고 그런 말을 했겠냐면서 적당히 무마시켰습니다. 이후 인조는 예조참에 최유후를 보내 장례를 주관하게 했는데 최유후는 제주도에 도착해 7월 27일에 관덕정 앞에서 대제를 거행했고 8월 18일에 영구가 육지로 옮겨졌습니다. 제주에서 1개월, 남양주까지 가는 2개월로 시신이 옮겨지는데 3개월이 걸렸는데 한여름이라 몹시 더웠음에도 여러 신하들의 노력으로 시신이 전혀 부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편 제주에는 광해우 전설이 있는데 제주도의 역사상 광해군은 조선의 역대 국왕 아니 근대 이전의 한국사의 역대 군주 가운데서 탐나국 군주들을 제외하면 제주 땅을 밟은 유일한 군주였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음력 7월 1일을 광해우 내리는 날이라고 부르는데 광해군의 숨이 끊어지던 날 맑은 하늘에 갑자기 비구름이 몰려와 비를 흩뿌린 것에서 유래한다고 합니다. 제주도 민요해설에 의하면 관련 민요 가사까지 있는데
발췌하면 7월이라 초하룻 날은 7월이라 초하룻 날은 임금대왕 관하신 날이여 가물당도 기호람서라 입니다. 이후 음력 7월 1일마다 돌연 비가 내린다는 전설이 생겼고 실제로 7월 말에서 8월 중순 사이 비가 많이 내린다는데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기간이라 대기순환으로 소나기성 비가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오늘 조선 공중비서는 아내, 아들, 며느리를 전부 잃은 광해군의 기구한 유배 생활이었습니다.